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5주차 이제 넘어오고 있고요. 자, 리뷰어의 관점에서 논문을 살펴보는 것. 제가 지금 지난주에 여러 번 강조드린 것은 평가자의 관점에서 우리가 같이 한번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부분으로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중요한 부분이니까 잘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넘어갑니다. 자, 학수 논문의 구조, 예시, 템플릿, 실전 연습 이렇게 진행됩니다. 그래서 특히 오늘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평가자 입장에서 심사자 입장에서 어떻게 보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네, 좋습니다. 자, 학술 논문을 작성하기 전에 스스로 자가 점검 체크리스트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연구를 위해서 무엇을 달성하려고 하느냐? 자, 타겟 독자층, 주요 독자는 누구냐? 그죠? 그 다음에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가 뭐냐? 그러니까 연구 목적과 연구 질문을 명확하게 설정을 해야 되고, 그리고 나서 나의 연구의 독창성, 혁신성, 이런 것들도 체크해봐야 한다. 자가점검 체크리스트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기억나실 겁니다. 자가점검 체크리스트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요거 SCI하고 SCI는 아마 제가 이미 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다시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전 주차에서 이미 다 설명을 드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됐죠? 자, 그래서 요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리뷰어 입장에서 논문 평가하기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저도 이제 국제학술지에 의뢰를 받아가지고 리뷰어로 결론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논문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평가 리스트를 줍니다. 그래서 표로 이렇게 해갖고 점수를 매길 수 있게 합니다. 그러면 기본적인 골자 구조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초록, 그 다음에 선행연구, 연구 질문, 방법론, 논의, 결론, 참고문헌 이렇습니다. 자, 초록에 있는 필요한 요소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는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초록은 썸네일이기 때문에 유튜브의 썸네일이다. 그래서 초록만 보고 사람들이 더 읽을지 말지를 판단하기 때문에 필수 요소들이 다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자, 선행연구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던 연구가 잘 안 된 부분이 뭔지 명확하게 표현이 돼야겠죠. 연구 질문, 연구 목적이 연구 방법론하고 적절하게 연계가 됐는지가 또 중요합니다. 그 논의라는 거는 사행 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본 연구 결과가 일치해. 그리고 명확한 답변과 가설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것들을 더 우리가 봐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결론 부분에서는 우리가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독창성과 미래 연구 방향성. 그리고 참고 문헌에서는 양식에 맞게 뭐 APA냐, MLA냐 이런 것들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가장 우리가 중요한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면 서론에서는 그죠? 연구 질문과 목적, 그죠? 연구 방법에서는 연구 목적에 맞게 설계가 되었느냐. 특정 연구명, 타당성, 신뢰성이 반드시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또 연구 방법을 통해서 변수나 변이들이 적절하게 이제 측정이 된 것을 연구 방법으로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 그죠? 자, 그다음 결과 같은 경우에는 결과가 명확하게 기술됐는가? 그죠? 그리고 결과는 건조하게 결과만 얘기를 해야 되지 여기서 해석을 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해석하는 게 아니고 어디에서 해석한다고 그랬죠? 논의 및 결론. 그래서 디스커션 부분에서 해석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죠? 결론을 만약에 따로 빼낸다면 그죠? 연구의 한계점하고 미래 연구 방향까지도 같이 제시되어 준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참고 문헌은 양식이 맞느냐 마느냐 이게 문제.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논문을 전체적으로 평가할 때 연구의 기여도, 일관성, 객관성, 요거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네, 이러한 세 가지 구성 요소들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제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큰 점수를 매길 때는 연구의 기여도, 그러니까 이 논문이 학계나 이 학술지에 어떠한 영향을 주느냐,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얘기죠. 그죠? 자, 넘어가 봅니다. 자, 초록이라는 거는 논문의 얼굴이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게 이제 표지이자 얼굴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독자들이 초록을 제일 먼저 읽어보잖아요. 그럼 초록을 보고 난 다음에 이 논을 계속 읽을지 말지를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신경 써야 되는 건 어떤 부분입니까? 그렇죠. 연구의 핵심을 명확하게 필요한 부분들이 다 들어갔느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초록 같은 경우에는 논문을 시작하시면서 초록을 쓰시는 게 아니고 논문을 얼추 다 적은 상태에서 다 완벽하게 완성한 상태에서 초록을 적으시는 게 좋습니다. 보통 초록은 A4지로 비교했을 때 한 3분의 2장 또는 반장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논문을 다 쓰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초록 쓰고 논문을 투고하고 제출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초록은 뭐가 가장 중요하겠죠? 네, 독창적이어야 되고요. 읽는 사람 입장에서 딱 유튜브도 우리가 썸네일 보고 볼지 말지 영상을 판단하잖아요. 그런 거니까. 간결하고 필요한 내용만 탁, 핵심만 탁, 독자 유발. 그렇죠. 그죠. 이러한 내용들을 반드시 여러분이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초록. 뭐부터 먼저 들어와야 되죠? 네, 기본적으로 이 연구는 뭘 하겠다라고 하는 것들, 연구 문제, 연구 방법론 간단하게 얘기하고, 주요 연구 결과, 그리고 결론 및 함의. 함의라는 거는 제한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되시겠죠? 자, 그러면 초록의 예시들을 제가 이런 식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 예시들을 보고 우리가 평가를 한번 해볼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은 잠깐 pause 버튼을 누르세요. 정지. 정지 버튼을 누르시고 읽어보시고 난 다음에 다시 연결을 해서 제 강의를 들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죠? 잠깐 정지하시고 싹 읽어보시고 한 1분 정도 싹 읽어보시고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올 거거든요. 1분 뒤에 제가 했던 말을 다시 연결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요거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 좋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초록 이렇게 나와 있고, 이거는 KCI에 있는 한국연구재단 학술지에 등재되어 있는 예시를 한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뭐 잘 쓰였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부분 한번 이제 지적해 보겠습니다. 평가대상에서. 아시겠죠? 자, 연구의 구체적인 시기와 시간이 없습니다. 연구 참여자의 특성이 없습니다. 제한 내용이 없습니다. 이러한 피드백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기본적으로 연구 참여자 수가 몇 명인지는 나와 있습니다. 연구 대상자가 누군지도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언제 됐는지, 예를 들어 2025년 가을 학기인지, 뭐 봄 학기인지, 1학기인지, 2학기인지 이런 부분들이 있죠. 네. 예비 교사라도 다양한 특성들이 있죠. 이 특성들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줬다. 그다음 이 제한점에 대해서 이렇게만 그냥 추상적으로 썼지만 구체적인 제한에 대한 예시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크게 우리가 고쳐야 될 부분이 있다. 피드백 줘야 될 부분이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되시죠? 자, 다음 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시 포즈 해서 멈춤 해가지고요. 여러분 1분 동안 읽어보십시오. 아시겠죠? 자, 멈춤 버튼 누르시고. 자, 다시 연결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요거는 이제 스코퍼스지에 등재된 내용입니다. 아까는 KCI, 이제 스코퍼스 한 단계 올라왔습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연구 참여자의 배경에 대해서 없다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인터뷰에 대한 분석 방법. 그죠? 그러면 요거 한번 보시면 자, 이 부분은 되게 좀 잘 쓰여졌습니다. 오늘도 뭐에도 불구하고 그죠? 연구가 많이 부족합니다. 이런 부분은 되게 잘 썼어요. 그리고 연구 목적도 잘 썼습니다. 데이터도 언제 수집됐는지 제대로 썼습니다. 근데 참여자의 배경이 없죠. 그리고 나서 자, 이 연구는 설문지를 썼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인터뷰 됐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혼합 연구 방법입니다. 근데 인터뷰 내용을 어떻게 분석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없죠. 그러니까 인터뷰로 데이터 모은 거는 나와 있는데 인터뷰는 분석을 어떻게 했는데 설문지야 어차피 이 설문지를 사용해서 양적으로 분석한 게 이런 걸 보면 나오거든요. 통계치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맨 마지막에 교육적 제한이 구체적으로 안 들어왔죠. 근데 이게 어떤 저널들은 교육적 제한 부분은 크게 터치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저널들은 양식이 조금 다른데 학술지마다 좀 다릅니다. 초록의 단어 숫자를 딱 지정해줘요. 그러면 적을 수 있는 그 숫자 자체가 한 개가 있겠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많이 적을 수 없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이런 것들이 괜찮은데 제한이 조금 길다.
또는 제한 사항이 따로 없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들도 다 체크해 줘야 된다. 이 얘기. 되셨죠? 자, 그 다음 SCI 논문의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마찬가지로 1분간 호스, 그죠? 읽어보시고 다시 연결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거는 이렇게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제한된 프레임워크. 그러니까 제한된 프레임워크라는 거는 이론적 비용이 제한이 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을 할 건지 구체적인 내용이 안 나왔다. 이 얘기입니다. 쉽게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최근의 연구는 어떻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의 목적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어떻게 분석하는지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러고 나서 significant, insignificant 결과도 얘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가 예전에 있는 연구, 그러니까 기존의 연구랑 어떻게 다른지 아니면 일치하는 건지 이런 것들도 다 얘기했고 동착성도 얘기를 잘 했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이론적 병행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죠? 넘어가겠습니다. 완벽한 초록이라는 건 없습니다. 완벽에 가깝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하는 거지. 자, 결론적으로 초록이라는 거는 연구 목적 명확하게 적으시고요. 핵심 결과를 강조하시고요. 방법론, 그리고 방법론에서 데이터 수집한 거하고 데이터 어떻게 분석했는지도 너무 자세하게는 다 못 쓰겠지만 초록이기 때문에. 하지만 간단한 내용들이 들어와야 된다. 제안도 들어와야 되고. 이거 이해되시죠? 네, 이렇게 하시는 거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서론으로 넘어갑니다. 서론이라는 거는 논리적으로 연구 목적을 왜 하는지, 내가 이 연구를 왜 하는지에 대한 빌드업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 배경, 그리고 서론에서 굉장히 강조드렸던 건 뭐죠? 문제 중심으로 접근해야 된다. 문제 중심 접근법의 서론 작성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야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서론은 과는 결론적으로 나침판 같은 겁니다. 가이드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이 논문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에 대한 가이드, 나침판. 그렇죠? 우리가 이제 배 타고 항해를 할 때 나침반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어디로 갈지. 그죠? 자, 그래서 그러한 내용을 생각을 해보시고 넘어갑시다. 자, 서론을 구조화하는 예시를 한번 제가 이제 쓴 논문 중에 한 가지 예시를 한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자, 일단 기본적으로 주제는 생성형 AI를 대학에 있는 영어 교육, 교양 영어 수업에 이제 접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설명드린 거는 서론은 깔때기 구조로 이렇게 써야 된다. 넓은 주제에서 좁은 주제로 이렇게 구체화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앞주, 그 전주에서. 그럼 주제를 넓게 소개하고, 그 다음에 주제를 좁히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연구에 부족한 점도 설명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연구 목적을 제시하는 겁니다. 이러한 논리 구조를 선택하시고 채택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깔때기 구조. 그래서 생성형 AI를 교육의 큰 주제에서 영어 교육으로 줄여들었고, 이 영어 교육에서 다시 대학 수준의 교양 영어 수준으로 줄어들었죠. 보이시죠, 요거? 네. 자, 그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것도 우리가 분석을 할 거거든요. 자, 멈춤 놓고 1분 동안 쫙 읽고 다시 눌러서 진행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뭐 KCI의 한 가지 예시거든요. 보시면 문제 제기가 제대로 안 됐다. 원인 분석, 선행 연구 인용 이런 것들이거든요. 한번 봅시다. 문제 제기가 됐습니까? 여기 있죠. 선행 연구는 많은 교사들이 준비가 안 되어 있다. 준비성이 부족하다고 얘기했죠. 그에 대한 이유를 분석을 했죠. 그죠? 그리고 나서 참고 문헌을 적절하게 사용했죠. 그래서 여기서는 결론적으로 좋은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겁니다. 다시 1분 드리겠습니다. 자, 이 문장이 긴 문장은 아니지만 필요한 요소들이 다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연구에 부족한 점하고 선행 연구의 갭을 명시했고, 연구 목적을 명확하고 구체화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많은 연구들이 이렇다라고 얘기했지만
기본적으로 이 부분이 부족하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연구는 이러한 것들을 할 거다라고 했는데 특히 변수나 변인들을 설명했습니다. 1번, 2번, 3번에 대해서 집중하겠다. 그래서 변수나 변인들도 같이 구체적인 포인트로, 구체적인 집중 포인트로 설명을 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어떻게 좀 잘 쓰여진 그림이죠, 지금은. 넘어갑니다. 자, 3번 예시 보시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멈추고 읽어보십시오. 자, 위에 있는 내용과 however를 통해서 내용을 바꿔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however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listening comprehension에 대한 이러한 결과들이 inconsistent 하다는 얘기는 선행 연구들끼리 일치가 안 되는 얘기입니다. 어떤 연구는 좋다, 어떤 연구는 나쁘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다시 결론적으로 변수나 변인들 어떠한 연구들이 됐는지를 얘기해 놓고 뭐 앞으로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왜 이 연구가 의미가 있는지를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인 연구 영역 그리고 선행 연구를 분석하고 연구 필요성을 암시했다. 그럼 여기 뒤에 이제 연구의 목적이나 필요성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거겠죠. 연구 목적이 이렇습니다. 자, 연결해서 봅시다. 자, 그래서 연구 목적이 연결했죠? 그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결론을 짓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있던 거랑 이거랑 비교를 해보시면, 그러니까 비교가 아니고 연결이죠, 엄밀히 얘기하면. 연결해보시면 이게 전부 다 서론이거든요. 근데 서론의 한 문단이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처음에는 구체적인 연구 영역을 설명하고 선행 연구를 분석하고 연구의 필요성을 암시했어요. 암시하고 난 다음에는 필요성을 명시화하고 다시 쓰고 나서 연구 목적을 구체화하고 연구 범위, 여기서 연구 범위는 변수나 변인간 등 간의 관계에 대해서 꾹 정확하게 설명하는 거. 요거 되시겠죠? 네. 요렇게 우리가 진행을 해줘야 좋은 서론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예시들, 문장들 직접 보여드리는 거. 되셨죠?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효과적인 서론은 깔때기 구조를 이용해야 된다. 아까 지금 설명드렸죠? 자, 연구가 부족한 것, 선행 연구에서 어디가 비어 있는지를 명확하게 얘기해야 되고요. 연구 목적과 연구 질문을 구체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그 다음, 보통 우리가, 자, 1장이 서론이면 2장은 선행 연구나 또는 이론적 배경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2장의 선행 연구 넘어가서 봅시다. 자, 선행 연구를 어떻게 구조화시켜야 됩니까? 그죠? 자, 아까 제가 썼던 게 예시로 또 듭니다. 생성형 AI를 대학 영어 교육에 접목한 연구를 어떻게 구조화, 세분화, 카테고리화 하는 건지. 자, 결론적으로 영어는 네 가지 스킬이 있기 때문에 읽기, 듣기, 말하기, 쓰기가 있기 때문에 주제별로 분류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긍정적인 거, 부정적인 거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연구 방법론을 치면서 양적이냐, 질적이냐 이렇게 분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카테고리별로 정리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주제별로 하든 장단점의 영향으로 하든 연구 방법론으로 하든 아니면 요즘에는 이러한 산행 연구에서 생성형 AI가 여러 가지 아주 다양한 AI 앱들, 툴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툴별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챗GPT는 이렇다, 클라우드는 이렇다, B는 어떻다, C는 어떻다, D는 어떻다 이렇게 쭉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산행 연구를 구조화하는 예시들은 이렇게 대표적인 예시들이 있고 또 연구 질문에 따라서 우리가 분류할 수도 있겠죠. 그죠? 자, 넘어가 봅시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멈춤 누르시고 멈춤 누르고 난 다음에 1분간 읽고 연결하겠습니다. 자, 연결해서 보시면 산행 연구에서 잘 됐다라고 일단 설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어디가 부족한지를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산행 연구가 잘 된 단점, 장점에 대해서 얘기했고 여기는 단점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장점, 단점. 그래서 이러한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연구의 목적을 이렇게 연결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러한 걸 통해서 어떻게 더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선행 연구 잘 된 거 얘기했고요. 빠진 거 얘기했고, 그래서 연구 목적을 얘기했고, 앞으로 어떻게 이 연구를 통해서 뭐가 좋은 점이 있는지를 설명해서 이렇게 연결하는 거예요. 그죠? 자,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마찬가지로 자, 멈춤 누르시고 1분 읽고 연결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이제 영어 논문 적거나 영어 문장을 만들 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템플릿을 만들 때 정의하기를 우리가 여러 가지 배웠습니다. 그래서 정의하기는 보통 학자와 연도를 쓰고 나서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쌍따옴표가 붙었다. 그럼 이거는 직접 인용이죠. 지금 여기서는 쌍따옴표가 없죠. 그 말즉슨 이걸 뭡니까? 다시 표현하면 간접 인용을 한 겁니다. 쌍따옴표가 없습니다. 쌍따옴표 있으면 직접 인용, 쌍따옴표 없으면 간접 인용. 그죠? 그래서 핵심 개념을 간접 인용으로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in other words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다시 말하자면입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했던 게 약간 추상적이고 모호한 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더 구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다시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또 어디까지 하죠? 예시를 들어서 더 구체적인 부연 설명을 해주죠. 그래서 이렇다라고 결론까지 지어주죠. 그러니까 핵심 개념을 정의하고 난 다음에 개념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그리고 나서 앞으로 이러한 이론적인 또는 이거를 통해서 뭘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까지도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론적 배경을 설명할 때 이러한 글의 구조조가 굉장히 좋다는 얘기죠. 의미가 있다. 유의미하다. 잘 쓰여진 글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쉽게 얘기해. 그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부분 갑자기 지금 문제가 생겨서 살짝 제가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얘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봐야겠죠? 네, 퍼즈 하겠습니다. 1분 읽으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1분 읽어보십시오. 자, 구체적인 연구 결과를 인용하는 거죠. 그래서 Young and Pass라는 사람이 설명하고 Davis and Vincent라는 사람이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어디에 집중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그리고 이 분야에 대해서 설명한 이 분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러한 학자들은 이렇게 설명을 했고 이러한 학자들은 이렇게 설명을 했고 이것을 모두 다 정리한 것이 밑에 있는 문장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주제를 던지고 난 다음에 분야를 던지고 난 다음에 A 학자 이렇게 설명했고요. 선행 연구. B 학자 이렇게 선행 연구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요거를 종합하면 이렇습니다. 라고 해서 구체적으로 선행 연구와 연결을 시켜서 결과를 제대로 잘 설명한 겁니다. 되시겠죠?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자,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거, 요거는 그냥 같이 보겠습니다. 포즈 안 하고, 자, 멈춤 안 하고 같이 볼게요. 자,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것도 결론적으로 소수의 연구만 있다, 지금까지. 그리고 이러한 패턴이 있다, 연구 방향을 암시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죠?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렇게 문장을 쓸 수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효과적인 선행 연구를 작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팁들이 있는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주제별로 구조화시킬 수도 있고요. 연결성을 강조할 수도 있고요. 연구에 비어있는 부족한 부분을 명확하게 할 수도 있고요. 뭐 비판적으로 분석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비판적으로 분석한다는 얘기는 선행연구에서 이런 거는 잘 됐는데 이런 게 안 됐어.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거를 해야 돼. 그래서 내가 본 연구를 하는 거야. 나의 연구 목적이 이거야. 내가 다른 연구와 선행연구와 차이점, 차별화는 이렇게 됐어. 이렇게 얘기해놨죠. 그런 것이 비판적 분석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연구 지문 설정. 자, 여기까지 하고 1교시는 네, 끊어가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넘어가서 연구 지문 구성을 할 때 중요한 거 연구의 방향성을 제시해야 됩니다. 연구 지문은. 그리고 방법론 선택하는 데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연구 지문에 따라서 결과 해석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연구 질문이 여기에 다 영향을 이렇게 미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연구 질문이나 목적에 따라서 그죠? 그러니까 리서치 퀘션에 따라서 그죠? 방법론, 메소달러지도 달라지고요. 애널리시스, 분석도 달라지고요. 우리가 인터프리테이션, 해석하는 것도 다 달라집니다. 이 연구 질문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이 연구 지문을 구성하는 거 잘 보게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지도 교수님이 써놓은 영어 논문의 글의 구조나 패턴, 기존에 있던 연구 지문을 잘 분석하거나 또는 교과서에서 봤던 내가 학술지에서 추가적으로 공부했던 그러한 대가 유명한 학자의 영문 글의 스타일, 구조 속에서 연구 질문을 어떻게 프레임 하는지, 연구 질문을 어떻게 구성하는지를 잘 봐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자, 연구 질문 예시. 자, 파우즈하고 1분 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실래요? 자, 1분 멈춤 봅시다.
자, 보시면 연구 질문을 먼저 설명을 했고 이 질문에 따라서 연구 질문을 그죠? 리서치 퀘션을 구성을 했죠. 그러면 이렇게 봐야 됩니다. 연구 질문하고 연구 목적이 일치하는지를 먼저 보고요. 연구 질문 같은 경우에는 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원인과 결과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가 원인입니다. cause. 그다음에 결과가 effect죠. 그러니까 얘를 통해서 결론적으로 어디에 영향을 미치냐 이렇게 되는 거죠. 원인과 결과가 이렇게 연결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변수가 있으면 A on B 이렇게 표현하니까 A가 B에 미치는 영향, A가 여기에 여치는 영향, A on B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A가 influence 한다, 그죠? 그러니까 영향을 미친다, effect가 있다 이런 것들. 자, 다음 장 넘어가서 보시겠습니다. 다시 또 1분 드릴게요. 자, 요거 세 가지 한번 읽어보실까요? 멈춤하고 읽어봅시다. 자, 이 연구 질문 세 가지는 거의 유사하고 동일하죠. 변수나 변이만 살짝 다른 거잖아요. 요거. A, B, C. 1번, 2번, 3번. 나머지는 구조가 다 똑같다는 거 아시겠습니까? 느끼시겠습니까? 그죠? 이런 식으로 구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변수 1, 2, 3이 있는데 물어보려는 앞에 내용이 다 똑같으면 문장 다 똑같이 적고 나서 하나, 둘, 셋 나눕니다. 물론 이것을 문장 하나로 만들어서 한 문장에 넣을 수도 있지만 왜냐하면 변수나 변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분석하고 결과 해석을 적을 때도 다 다르게 분석할 거잖아요. 섹션을 나눌 거잖아요. 세부 섹션을. 그러니까 하위를 다 나누게 되죠. 그러니까 하위 섹션 구조를 다 나눠서 분리해서 쓸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일부러 연구 질문을 세 가지를 나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관된 구조 그리고 시간적 변화 측정. 시간적 변화가 뭡니까? 자, 이게 결론적으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교생 실습이거든요. 예비 교사들이 나가는 거 교생 실습, 교생 실습 들어보셨죠? 전과 후 이렇게 표현하는 거니까. 시간적 측정.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얘기하는 t-테스트죠. 사전 vs 사후. 사전 사후 t-테스트 비교 분석이잖아요. 이거 되시겠죠? 네, 이런 식으로도 쓸 수 있다. 인정입니다. 됐죠? 자, 연구 지문 예시, 이것도 시간 드릴 테니까 읽어보십시오. 자, 1분간 파스 하겠습니다. 멈춤 하고 나서 읽어보세요. 자, 여기 오타 났죠? 어펙트겠죠? 여기 더보다 가지고 오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얘도 구조가 똑같습니다. 여기가 원인이고요. 이게 어디에 영향을 미치냐, 어디에 영향을 미치냐, 어디에 영향을 미치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앞에가 cause 원인이고, 뒤에 어떠한 결과를 미치느냐, 이게 이런 식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 이겁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에 있는 1번, 2번, 3번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문장 구조는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뒤에 있는 변수, 변이만 달라지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예시하고 가장 흡사하고 유사한 예시를 또 설명을 해드린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효과적인 연구 질문 요까지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측정 가능하게 측정 가능한 동사 이것도 구체적으로 얘기하긴 할 건데 측정 가능한 동사 동사 중에서 측정 가능한 양적으로 쓸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연구 목적하고 연구 질문이 일치되느냐 그러면서 이론적 배경도 같이 설명을 해주면 좋습니다. 자, 일단 차차 시는 요렇게 1차 시는 이번 주 1차 시는 요렇게 해서 정리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자, 끊고 쉬었다가 다시 두 번째 강의로 연결해서 제가 촬영을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두 번째 강의는 연구 방문론부터 시작합니다. 아시겠죠? 자,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까지.